우선은 뭐 오늘 순서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우선 Q&A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Q&A를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제가 따로 준비했던 섹션이 두 개가 최대한 보면 세 개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상품명 가공법,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들을 다 잡아서 어떤 방식으로 상품명 가공을 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상품명 가공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또 가질 거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제가 만약에 지금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량 등록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 이 세 가지 섹션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방송 시간은 보통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9시부터 11시까지. 그 중에 제가 준비한 세션은 3개고요. 나머지 시간 중간중간은 Q&A로 아마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저도 뭐 입을 좀 풀고 여러분들 이제 계속 들어오실 테니까 한 9시 반 정도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그 Q&A 가지면서 간단하게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저도 라이브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요즘 좀 죄송합니다. 너무 바빴어가지고 라이브를 좀 많이 못했네요. 일단 라이브를 하려면 제가 펩시제로예요, 펩시제로. 라이브를 하려면 제가 사업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야 라이브를 사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도 점점 할 얘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앞서 나가려면 사업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최근에 좀 라이브를 못했습니다. 외국이요. 8월 초에 중국 이후 가고요. 8월 중순에 홍콩 전시회 갔다가 9월 초에 도쿄 전시회 가고 10월 초에 인도 박람회 갔다가 10월 말쯤에 이제 홍콩이랑 그 광저우 캔톤 페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그 총 6번 출장이 잡혀 있어요, 이미. 앞으로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최소 6번은 나갈 것 같아요, 10월까지. 박우님, 안녕하세요. 월파님, 인터넷 강의 잘 봤습니다. 리스틀리로 대장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데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상품 한 개당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라면 DB 안 주는 도매처를 하는 게 매출업에 더 도움이 될까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DB를 안 주는 도매처를 하면 좋은 점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DB를 안 주는 것만으로도 초보자분들께는 굉장히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이 더 잘 나오긴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도매처에 비해서 매출이 더 잘 나와요. 근데 이제 관건은 본인이 그런 리스틀리의 활용도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 대장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만약 서툴어서 막 진짜 대장 하나 뽑는데 막 며칠 걸린다 그러면 아직은 대장 주는 데부터 하시는 게 낫고, 어차피 근데 대장 주는 데 위주로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할 데가 잘 없어가지고 결국은 대장 안 주는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선택일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뭐 리스틀리든 혹은 뭐 크롤링을 하시든 대장 뽑는 게 나에겐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대장 안 주는 도매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매출이 더 잘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요. 임지윤님, 박람회 전문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요? 그런 게 있군요. 근데 저도 제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 체질이 가서 부딪히는 걸 좋아해서, 저는 지금까지 해외여행도 대학생 때 많이 가봤었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갔던 10번 정도 해외여행을 전부 다 패키지 없이 자유여행으로 갔고, 그리고 전부 다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제 체질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직접 가서 혼자 부딪혀야 좀 많이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홉 시 반까지는 Q&A를 계속 할 생각이어서 그냥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고민하셨던 점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무료 솔루션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유료 솔루션만 썼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부업이 아니고 원래 시작할 때부터 전업이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빨리 솔루션 비용을 뽑자였어요. 시작할 때부터 빨리 매출을 올려서 솔루션 비용을 뽑아내자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무료 솔루션은 한 번도 써본 적 없습니다. 보통 무료는 무료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유료 솔루션을 잘 활용할 방법을 찾으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그그그님, 사업자 늘려나갈 때 마켓과 도매처 세금 계산서를 통일시키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켓별로 허용 상품 수가 달라서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그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매출 매입은 원래 맞춰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A 사업자가 있고 B 사업자가 있으면 A 사업자에서 낸 매출은 도매처도 이제 그게 맞아야겠죠. 예를 들어 A 사업자 매출이 있고 B 사업자 매출이 있으면은 매입도 마찬가지로 A 사업자에서 낸 매출을 매입할 때는 해당 도매처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매처를 나누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도매처가 있다고 치면은 가나다라는 A 도매처, 그 뒤에는 그 B 사업자, 이렇게 사업자별로 도매처를 따로 관리하면은 어차피 그 도매 사이트는 그 사업자로 가입을 했을 거기 때문에 매출 매입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매처별로 관리하시면 편해요. DDK님, 멀파님, 그럼 풀토에서 마켓당 10,000원 추가하셔서 이용하시나요? 일단 플레이오토 기준으로는 사실 마켓을 어디 입점하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보통 사업자 10개를 주잖아요, 5만원에. 그럼 보통 옥션, 지마켓, 네이버, 실버가 쿠팡 들어가면 5개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5개의 마켓만 입점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자 2개까지는 돈 추가 요금이 없어요. 근데 뭐 인터파크도 입점하고 뭐 위메프도 입점하고 티몬도 입점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사업자 하나 더 냈을 때 그만큼 추가 비용을 내야죠. 어쩔 수 없이. 힐링앤스터님, 반품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그 반품의 모든 프로세스를 제가 유튜브로 한번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라이브 끝나고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말씀드린 게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JMC님, 시작은 했는데 가공이랑 순서 등 전체적인 느낌을 알고 싶은데 흐름을 알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흐름. 가공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 그리고 사실 계속 배워야 돼요. 이게 또 본인만의 방법을 나중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 비슷합니다. 그냥 상품 하나 보고 이미지 상품명 카테고리 가공하고 다시 그 다음 상품 찾고 이미지 상품명 카테고리 가고 이걸 반복하고 그렇게 쌓인 상품 50개, 100개, 200개를 이셀러스나 뭐 기타 다른 솔루션을 이용해서 마켓에 올리는 거. 근데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KHC님, 상품수 5,000개를 넘어가면 새로운 사업자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10,000개를 채우는 것이 좋을까요? 1만 개까지는 한 사업자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한 사업자에 5,000개면 이게 너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랑 쿠팡이 1만 개고 옥션 지마켓 11번가가 5,000개 제한이 있는데, 옥션 지마켓 11번가에 5,000개 제한을 뚫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월 매출 100만 원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광고를 하시든 모자란 부분만큼만 가구매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브랜드 제품을 마진 없이 파시든 그냥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사업자 한 개당 1만 개 정도는 올려줘야 돼요. 무조건 1만 개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업으로 먹고 살려면 2, 3만 개 정도는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3만 개를 사업자 6개를 사용해서 굴리는 건 저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맥시멈 3개로 보고 있어요. 사업자 3개 이상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이 사업에서. 최대한 몰고 뚫고 해가지고 한 10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를 사업자 3개로 관리하는 게 제 목표예요. 상담준비님, 기존에 프로젝트 하시고 했던 분들, 전업분들은 하루에 가공 몇 개씩 하셨나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하루에 100개씩 하셨고, 조금 이렇게 전업이셔도 쉬엄쉬엄 하셨던 분들은 100일 동안 2,000개밖에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문한웅님, 멀파님 원래 7월, 8월은 비수기인가요? 매출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요. 휴가철이긴 한데, 솔직히 휴가철이긴 한데, 그렇게 크게는 상관없어요. 그 특정 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추석주라던가 설날주 혹은 연휴, 이럴 때 한 4일, 5일이 매출이 팍 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범위를 넓혀서 월별로 보게 되면은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현수리님, 상품 순환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1년 정도요. 일단 1년 정도. 근데 저 한번 순환하는 게 너무 피곤한 작업이어서 저거 어떻게 조금 쉽게 할 수 있을지 좀 고민 중이에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품이 2, 3천 개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막 2만 5천 개 순환하려고 하면은 머리 정말 아픕니다. 조주돌님, 멀파님 옥지도 광고 돌리시나요? 돌리신다면 간편으로 하셨나요? 수동 등록으로 하셨나요? 간편으로 했습니다. GDK님, 상품별 마진은 통일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가격대별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하겠지만은 통계가 나오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냥 도매처별로 했어요. 도매처별로. 예를 들어 이 도매처는 마진 얼마, 이 도매처는 마진 얼마. 왜냐면 보통 그 도매처별로 가격대 그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젠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2만 원 이하죠. 그리고 뭐 단가 높은 도매처를 한다면은 다 5만 원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매처별로 가격의 레인지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전 솔직히 한 도매처 내에서 막 그렇게 마진 다르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너무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도매처 기준으로 나눠서 합니다. 도매처 기준으로. 141님, 스스에 꾸준히 팔리는 상품이 있는데 마진 설정을 잘못해서 상품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상품 가격을 올리면 1페이지에서 밀려나나요? 아니요, 저는 딱히 밀려난 적 없었어요. 밀려난다고 해도 가격을 바꿔서 밀려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밀려날 수는 있어도 그냥 그거를 수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밀려나진 않습니다. 김란희님, 광고로 지마켓 5,000개 벽은 뚫었는데요. 로아스가 좋지 않아 광고를 끄니 월 100이 넘지 않습니다. 혹시 월 100만 원이 안 되면 다시 5,000개로 내려가나요? 아니면 한번 뚫어놓으면은, 예,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5,000개에서 1만 개로 뚫렸을 때 빨리 가공해서 상품을 밀어 넣어야 돼요. 이게 5,000개 상품에서는 월 100만 원이 안 나올 수 있어도 1만 개 정도면은 100만 원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1만 개 했는데도 100만 원이 안 나오면 그거는 좀 가공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를 모아놓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냥 5,000개가 됐을 때 바로 뚫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계속 가공을 해가지고 한 못해도 2, 3,000개 정도 상품을 모아놓고 그 5,000개 벽이 딱 뚫렸을 때 그 3,000개를 한꺼번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광고 돌리는 상품의 기준이 있나요? 저 일단 다 돌리고 있어요. 전부 다. 뭐 딱히 나눠서 돌리진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요즘 상품 속성에 점수 많이 주던데 속성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전 아직까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생각하는 게 그 드리는 시간 대비 그게 좋아야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제가 아직 그 프로그램 활용을 완벽하게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유플랫 활용하면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속성은 그렇게 크게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만 관리해요. 잘 나가는 것만. 근데 당연히 모든 상품의 속성 관리를 빠르게 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은 그걸 하는 게 맞습니다. 주위에서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돼지장군님, 안녕하세요. 혹시 한 카테고리에 비슷한 제품이 여러 가지 있으면 키워드를 뽑을 때 순서만 달리해서 등록하시나요? 유사한 제품인데 키워드가 겹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됩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순서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하나만 올리시는 게 낫습니다. 키워드가 겹치면 다른 키워드를 생각을 해야죠. 상품당 매출액 기준은 마진 20% 기준인가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보통 그 정도 잡아요. 저는 보통 매출당 20% 정도? 그 정도 잡는 편입니다. 한 3분 정도만 더 이렇게 질문 받고 나머지는 제가 준비한 세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노종민님, 지난 라이브 방송과 지금까지 매출이 어느 정도 늘으셨나요?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이 언제였죠?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달, 5달 됐죠? 아니다, 데미언 모집한다고 했을 때였으니까 3월이었을 거예요. 3월.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그때 비해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월 매출이. 상담준비님, 시작 단계에 있으면 제품의 금액대를 10,000원 이하대로 올리는 게 좋을까요? 가격대 있는 상품으로 올리는 게 좋을까요? 이거 제가 이따 그 3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세션이,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 위탁 판매 대량 등록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지를 세션을 준비했어요. 그때 답변 드릴게요. 자세하게. 오늘 라이브 11시까지 합니다. 판매되고 나서 추가 액션이 궁금한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태그를 추가하는데 옥진은 할 만한 게 있을까요? 할 만한 게 있겠지만은 저는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몰라서 안 해요.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옥진은 뭐 속성이나 태그 이런 게 크게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판매되고 나서보다는 차라리 옥진은 광고 쪽이나 뭐 그런 할인율 이런 쪽 조정을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이밍스토리님, 가공에 집중을 못하고 하다 말다 허송세월만 보낼 땐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다잡고 가공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잡아야 돼요. 시간을. 그냥 뭐 오늘 100개 한다 이런 100개 절대 못하고요.
그 쪼개가지고 1시간에 10개로 잡으시든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쪼개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하나 하고 유튜브 보고 하나 하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됩니다. 무조건 시간 쪼개가지고 관리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몇 개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김정은님, 안녕하세요. 요즘 멀파님 영상 보며 닭등에서 3대 가공으로 이제 시작했는데요. 4시간 동안 20개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가공에 들어주실 때 검색량 크게 안 보시는 것 같던데 너무 분석 안 하고 키워드 참고만 하시나요? 네, 검색수 저는 경쟁 강도 이런 거 잘 안 봐요. 잘 안 봅니다, 솔직히. 검색수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경쟁 강도는 아예 안 봐요. DDK님,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현재 상품 5,000개 매출 300 정도인데 첫 가공 아니고 반년 정도 진행했습니다. 매출이 생각보다 늘지 않아 많이 조급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공이 문제일까요? 가공에 점검할 요소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가공 문제 맞습니다. 5,000개에 300이면은 가공 문제 맞아요. 최근에 얀무님 유튜브 올라온 거 보셨죠? 6,000개 매출이 3,000이시잖아요. 근데 얀무님도 광고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가공 문제가 맞겠죠. 정유민님, 방문 컨설팅 컨텐츠 잘 봤습니다. 그분들 최근 매출 근황은 현재 잘들 오르시는 건가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린 적은 없는데 뭐 단톡방에서 보시면 다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거기 컨텐츠 나가셨던 분 중에 접으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진님, 멀파님은 스스에 할인 몇 퍼센트 정도 하시나요?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스스 할인을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랑 맞춥니다. 다른 거랑. 왜냐면 마진 예를 들어 뭐 1.5배 팔든 1.7배 팔든 1.9배 팔든 간에 그 제가 설정한 마진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마켓이랑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맞추는 정도 내에서 조절을 합니다. 왜냐면 스스는 할인을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게 스마트 스토어는 할인 가중치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마켓이랑 가격 맞추는 용도로만 할인율을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얀모님, 월파님 11번가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일정 기간 유입 없으면 스스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 11번가는 광고하면 좀 올라가실 거예요. 물론 이제 로아스가 있기 때문에 순수익이 날 만큼의 로아스가 나올 것이냐는 야모님의 가공 퀄리티나 이런 것 따라 달라질 텐데 확실히 근데 그 11번가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하면은 비광고 매출도 좀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샵 전체 점수가 좋아지면서. 그리고 일정 기간 유입이 없으면 스스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요. 일정 기간 유입이 없으면 스스 노출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은 아직 안 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유입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거는 스스가 이제 그때 공지를 했잖아요. 그 트래픽, 유사 트래픽 잡는 작업을 한다고 말을 했었으니까 유입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번 순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순환 같은 경우는 이제 함부로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모님도 이제 개수 대비 매출이 좋으시니까 스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지는 할인 가중치 먹입니다. 영현님, 멀파님 마켓별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황금 비율이에요. 옥션, 지마켓, 네이버, 쿠팡 11번가 보면은 거의 20, 20, 25, 25, 15 이런 식입니다. 지마켓이랑 스마트 스토어가 한 25, 25 되고요. 옥션이 한 20, 11번가가 한 20, 쿠팡이 한 15, 나머지 뭐 이 정도입니다, 보통. 옛날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옛날엔 스마트 스토어가 좀 몰빵돼 있었는데 이것저것 다른 마켓 공부하면서 좀 많이 분산됐어요. 정찬영님,
초반에는 상품 2, 3천 개로 스마트 스토어로 방문자 수가 200씩 나왔었는데 오히려 상품을 올릴수록 줄어서 지금은 2, 30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지금이 정상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2, 30이 높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은 유입수가 줄어든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매출이 바뀌었는지를 봐야 돼요. 매출이 바뀐 게 없다면은 그냥 그 옛날 시절에 좀 불필요한 트래픽이 많이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그게 뭐 광고가 됐든 뭐 어떤 다른 업체가 됐든 간에 매출을 보셔야 돼요. 유입은 보지 마시고 매출을 보세요. 매출이 줄었는지. 방문자 수랑 유입수가 다르게 나오던데 두 개 차이가 뭔가요? 이거 아마 거기 옆에 물음표 보면 나올 거예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게 뭐 유입수가 예를 들어 한 명이 들어와서 두 번을 클릭한다 이러면 그 두 개가 달라지거든요.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면 옆에 써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DDK님,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장기 미유입 타마켓 상품 노출도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상품 순환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반대로 광고를 돌려야 물론 이제 광고도 유입으로 쳐주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정말로 장기 미유입 노출도를 떨어뜨린다면은 적자가 나지 않는 선 안에서 광고를 계속 돌려야겠죠. 그냥 유입이라도 먹기 위해서. 제이님, 라이브 들으면서 가공하고 있는데 김장 만들 때 쓰는 제품인데요. 상세 페이지에서 아이들이 그 제품을 이용해서 놀 수 있는 용도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상세 페이지 90%가 김장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장으로 가야죠. 이거를 아이들 놀이용으로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틀었어요. 그럼 들어와도 나가겠죠. 갑자기 김치 만들고 있으니까. 우선은 마지막 질문만 받을게요. 스마트 스토어 유입 키워드요. 상품명이 없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저는 상품명이 없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온 건 아예 무시합니다. 아예 무시해요. 그거는 얼마 되지도 않고 솔직히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상품명 안에서 들어온 키워드만 좀 유심있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정도만 질문 받고 제가 준비했던 세션이 있어가지고 세션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준비한 거는 매출이 잘 나오는 올바른 상품명 가공법에 대한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별거 없지만은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번 섹션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지, 그 다음에 매출이 잘 나오려면은 어떻게 상품명 가공을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쭉 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상품명 가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그 상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은근히 되게 많은 초보분들께서 이 점을 아예 무시하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등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대량 등록도 당연히 사람마다 전략이 달라요. 정말 프로그램만 활용해가지고 대량 등록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한 시간에 200개씩 막 이렇게 올리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추구하는 대량 등록의 방식은 최대한 적은 상품 수로 많은 매출을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대량 등록 안에서도. 그리고 그 상품의 본질에 가장 충실히 가공을 하는 게 제 대량 등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먼저 그 상품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상품을 뭐 하는데 쓰는지도 모르고 가공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3개를 갖다 놨는데
이 각각의 이미지를 보고 이게 뭐 하는 제품인지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아예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특히 공구 같은 거 가공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이 제품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싶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아예 그 상품을 아예 가공을 하지 마시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상품을 어디에 쓰는지를 알고 있어야 또 이 상품이 보통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니퍼가 있으면은 이 정도 크기의 니퍼는 어디서 쓰는지, 그리고 니퍼를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게 세탁볼이죠. 이것도 정확히 뭐 하는 데 쓰는 건지, 그리고 이걸 쓰는 사람들이 이거를 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뭐 사입을 하거나 제조를 하셔도 대량 등록의 경험이 많이 유효하게 쓰일 겁니다. 결국에 상품 보는 눈이라는 것도 상품을 많이 봐야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항상 중요하게 보면서 가공을 했었기 때문에 사입 같은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 타일이 아니라 이 타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은 만약에 타일이 뭐 붙여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리석인지 아니면은 뭐 재질에 따라서도 용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초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상품의 용도와 본질을 계속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초반에 잘 돼 있으면요,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대부분 이 세상의 상품들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답답하더라도 이 상품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화 원칙에 기대서 보통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보통 상품을 이해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것들을 꼬박꼬박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대충 6화 원칙에 맞춰서 생각하시면은 이 상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 상품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이 대리석 타일 제품을 한번 봅시다. 6화 원칙에 따라서 볼게요. 자, 누가 이 제품을 쓰는가? 목수가 쓰는지, 혹은 인테리어 업자가 쓸 것 같은지, 혹은 주부가 쓸 것 같은지. 그럼 언제 이 제품을 쓰느냐? 시간은 상관이 없겠죠.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낮에만 쓰는 제품도 있고 밤에만 쓰는 제품도 있고 밥 먹을 때만 쓰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고, 그럼 어디에서 이 제품을 쓰느냐? 거실에서 쓸지, 화장실에서 쓸지, 가게에서 쓸지. 그러면은 무엇을 쓸 것이냐? 내가 이 제품을 어느 용도로 팔 건지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대량 등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문 타일 업체를 차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품명을 가공하실 때 무슨 뭐 여러 가지 타일 모음 이렇게 가공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그 타일 업체들, 제조사나 혹은 전문 유통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타일을 팔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그 많은 옵션들 중에서도 하나를 딱 집어야 돼요. 아무리 이 옵션이 막 10개, 20개가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는 반드시 한 가지 옵션을 찝어가지고 가공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왜 쓰느냐? 인테리어 용도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뭐 부셔진 데에 보수 용도로 쓸 것이냐? 그런 것들을 먼저 완벽하게 상품에 대한 이해를 먼저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품 이해를 한 것을 토대로 어느 포인트를 살릴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상품 이해가 먼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어느 포인트를 살릴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하는데 쓰는지도 모르고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 제품의 가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되게 피상적인 가공만 하게 돼요. 정말 신박하고 매출을 많이 내주는 가공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을 좀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이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편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 제품을 보시면요, 이거를 원룸 의자나 자취방 의자 이렇게 가공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원룸과 자취방은요, 맨날 쓰는 생활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좁은 의자는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이 단순히 이런 방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의자 제품을 뭐 원룸 의자, 자취방 의자 이렇게 가공을 하면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까 먼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먼저 마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품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은 이 상품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수많은 의자 중에서도 이 제품은 어떤 의자예요? 굉장히 작고 접이식이고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한 의자예요. 불편하되 휴대성의 모든 것들이 특화되어 있는 제품인 거거든요. 굉장히 작고 불편하지만 대신에 작은 만큼 어디 들고 다니기 편하고 가볍다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룸 의자나 자취방 의자라는 키워드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이 제품을 먼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이거 의자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의 포인트와 특성, 그 다음에 이걸 쓸 것 같은 사람, 어디에 쓸 건지 그런 것들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공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분들이 가공도 잘하고 나중에 실제로 상품을 소싱할 때도 아마 잘하실 겁니다. 왜냐면 제품만 봐도 이 제품이 비슷한 다른 제품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 그 특징을 되게 빠르게 캐치하시거든요. 가공 잘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먼저 마치셔야 돼요. 그게 1순위입니다. 내가 가공을 할 때 가장 먼저 잡아야 될 거는 그 상품을 먼저 이해하는 거. 그게 먼저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그 상품만의 특성을 귀신같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이 의자 말씀드렸잖아요. 의자도 보시면 이 의자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의자만의 특징이 뭐예요? 작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접을 수 있게 생겼죠. 접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그리고 이게 뭐 철제가 됐든 우드가 됐든 이런 것들이 특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품만의 특성을 귀신같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제품을 다시 예시로 들어드리면, 제가 이거 상세 페이지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특성을 몇 개 뽑아봤는데, 첫 번째 특징은 잘라서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구부려서 부셔서 쓰더라고요. 그리고 두껍다는 거. 분명히 이 제품에 두께가 있을 텐데 동종 업계의 다른 타일에 비해서 이 제품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는 게 상세 페이지 안에 강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뒤에 스티커만 뜯으면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의 상세 페이지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캐치를 해야 돼요. 결국 대량 등록의 상품명 가공의 목적은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상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상품만이 가지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상품명 안에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 이거를 원형 철제 공기 밥그릇으로 가공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냐? 공깃밥 그릇은 원래 원형이고 원래 철제죠. 지금 가공을 잘 못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품만의 특성이라고 했죠. 그 상품만의 특성. 이 원형과 이 철제라는 이 키워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원형과 철제는 공깃밥 그릇이라는 이 상품에 있어서는 이 상품만이 가지는 특성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깃밥 그릇은 대부분 원형과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그 상품만의 특성을 캐치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식으로 가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출 안 나오시는 분들 가공을 보면요, 가공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 가공을 오늘 몇 개 해야 된다, 여기에 완전히 꽂히셔가지고 한마디로 되게 피상적인 키워드만 갖다 넣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매출이 안 나와요. 당연히 그 가공의 본질, 그 상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상품만의 특성을 찾아가지고 키워드에 넣어줘야 매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만의 특성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게 그릇이 됐든
빨대가 됐든, 빨대라고 하면 이게 빨대 너비가 어떤지, 빨대 너비가 굉장히 얕다면 뭐 뜨거운 거 먹을 때 쓸 수도 있을 거고, 이게 두꺼우면 어디에 쓰겠어요? 스무디 같은 거 먹을 때 쓰겠죠. 스무디나 아니면 뭐 다른 조금 더 버블티 같은 데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럼 거기서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폭이 큰 빨대, 스무디 빨대, 뭐 버블티 빨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또 빨대가 뭐 구부릴 수 있는지, 재질이 어떤지, 재질이 만약에 철이다? 그럼 이건 당연히 재활용 빨대로 키워드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상품만이 가지는 특성을 그 카테고리 안에서 잘 뽑으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상품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상품만의 특성을 귀신같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고객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고객. 이 상품을 지금 누가 살 것인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그 타일을 지금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타일. 근데 이것도 우리가 주부를 타겟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인테리어 업자를 타겟으로 삼을지에 따라서 키워드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만약에 일반 뭐 자취생이나 뭐 주부가 타겟으로 이 상품을 판다고 치면은 보통 이제 가격 민감도가 낮겠죠. 왜냐? 전문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의 가격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제품을 많이 안 사봤다 보니까 이 정도 퀄리티의 이 정도 상품이 얼마 하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민감도가 낮다는 특징이 있고, 편의성을 중시합니다. 왜냐? 전문 업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내가 시공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편의성을 중시하는 걸 찾겠죠. 그리고 실제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재질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룻바닥 같은 경우에는 마룻바닥을 강조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뭐 주방 인테리어 하는데 쓰고 싶다. 그럼 대리석을 또 강조를 해야 될 거고. 근데 만약에 내 타겟이 업자다. 그럼 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 민감도가 높다는 걸 미리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디테일한 퀄리티와 원산지를 중요시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제품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 두께라든가 아니면 재질 안에서도 대리석이 천연 대리석이냐 인조 대리석이냐 이런 걸 따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주 구매처가 온라인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고객을 왜 생각하라고 하냐면은 고객에 따라서 키워드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저라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타일을 팔 건데 이게 지금 뒤에 그냥 뜯어가지고 그냥 붙이는 그런 타일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테리어 업자라면은,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 업자라면은 인테리어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제품을 인터넷으로 살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제품을 받아오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걸 살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은. 그럼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전문 업자를 타겟으로 두기에는 조금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안 살 것 같다. 그럼 당연히 키워드의 방향성을 주부 쪽, 일반인으로 당연히 정하겠죠. 이런 식으로 고객까지 고려해서 상품명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식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대용량이나 같은 식품도 10kg냐 1kg냐에 따라서 가정용이 될 수도 있고 업소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을 하자면은 상품을 이해해야 되고, 그 상품만의 특성을 잘 캐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잘 생각을 못한 키워드를 한번 제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일회용 이쑤시개, 케이터링 다과 이렇게 가공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케이터링 업체라면은 이쑤시개의 디자인도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왜냐면 그 케이터링 한번 하는데 이쑤시개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끽해봐야 뭐 50개 100개 쓸 텐데, 케이터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업에 가깝기 때문에 원재료 비용이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더 덜 할 거예요. 그럼 이런 디테일하고 디자인적인 요소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케이터링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다면 케이터링 이쑤시개라는 키워드를 노리고 이거를 넣었다는 건데, 그럼 과연 케이터링 이쑤시개라고 굳이 친 사람이 이런 제품을 원하고 이 키워드를 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 키워드를 아예 안 넣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평범한 이쑤시개 때문에 이런 이쑤시개를 찾는 사람은 그냥 가게 사장님이 앞에 놓는 거나 내가 집에서 쓰는 거,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근데 케이터링은 안 맞죠. 만약에 제가 제품이 이거였다면은 이런 키워드를 넣었을 겁니다. 뭐 다과용, 뭐 예쁜 이쑤시개, 뭐 디자인 이쑤시개, 이런 키워드를 넣었을 텐데 지금 이 제품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케이터링 이쑤시개를 친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을 원했을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객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넣는 키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 키워드를 쓸 것 같은지, 그거를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라면 이 상품의 키워드를 어떻게 지을까? 저라면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라면은 이 상품의 키워드를 어떻게 지을 것 같은지. 한 10초 정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저라면요, 일단 썸네일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썸네일 안 하고 그냥 이 안에서 하나를 찝어가지고 아마 목록 이미지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기준만으로 상품명을 그냥 지워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오프라인 업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가 만약에 오프라인 업자라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팔더라도 정말 이 타일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라면은 뭐 접차식 타일, 뭐 16종 모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대량 등록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상품의 기능을 찾아주는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잡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키워드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음 해가지고 우리 상품까지 올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은 그 옵션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키워드 가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 제품을 어떻게 가공할 건지 한 1, 2분 정도 제가 가공을 해봤어요. 그래서 잘라쓰는 대리석 무늬 타일, 정사각, 두꺼운 셀프 장판, 돌무늬 붙여쓰는, 대충 이렇게 지어봤거든요. 막 엄청 생각하고 지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한 1분, 2분 정도 생각하고 적은 건데, 뭐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자면, 잘라쓰는 이거 뭐예요? 이 제품만의 특성이죠. 쉽게 집에서 사용 가능한 거를 강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막 엄청 크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내가 작은 곳에 쓰고 싶을 때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규격을 가지고 내가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는 키워드를 넣어줬고, 대리석 무늬는 뭐예요? 실제로 대리석 무늬로 된 타일을 찾는 사람들을 겨냥을 한 거죠. 이 제품만의 명확한 수요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정사각, 두꺼운, 이거 뭐예요? 이 제품만이 가진 특성이죠. 그 수많은 그런 인테리어 타일 중에서도 정사각형인 거 몇 개 없고 또 두꺼운 건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타일, 그 인테리어 타일 공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나 뭔가 정사각형으로 된 거 찾고 싶은데 왜 자꾸 직사각형이지? 혹은 나 좀 두꺼운 거였으면 좋겠는데 상품들이 너무 얇다. 그럼 그런 분은 분명히 두꺼운 키워드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모양적 특성을 살린 거예요. 그 돌무늬는 뭐예요? 이거의 오타죠. 왜냐면 대리석은 너무 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도박성 키워드예요. 누군가 친다면 그 페이지에서 1등 먹을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붙여쓰는 뭐예요? 이것도 이 제품의 특성이죠. 만약에 이게 그냥 타일이라면 우리가 본드를 통해서 붙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편리한 특성이죠. 그냥 스티커만 떼서 붙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셀프 장판은 이것도 약간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넣은 키워드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친 키워드가 타일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너무 수식 키워드여서 조금 더 지친 키워드를 확장하는 의미로 장판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셀프도 마찬가지로 뭐 셀프 타일, 뭐 셀프 시공 뭐 타일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그 개념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대리석으로 대리석으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적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품명 가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은 상품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귀신같이 잘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객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넣는 키워드가 이걸 치는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어떤 고객들이 쓸 것 같은지,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훈련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력이 안 늡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들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조금 더 대량 등록보다 높은 유통업계로 가시더라도 대량 등록에서 쌓은 이 경험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많은 상품들을 맡고 그 상품들의 특징을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를 생각해서라도 정밀 가공 쪽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첫 번째 섹션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시 위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섹션은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한 10시 15분? 한 10시 15분까지 다시 한번 Q&A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원형 철제 밥그릇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저라면은 각부터 잡아요. 각이 뭐냐? 아, 이 제품은 가공하는 데 답이 없겠다 라는 거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합니다. 왜냐면 가공을 잘 하려면은, 그러니까 가공을 쉽게 하려면은 용도가 다양해야 되고 그 상품만이 가진 특성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용도도 하나고 특성도 없기 때문에 보자마자 감이 와요. 아, 이거 빡세겠다. 바로 감이 옵니다. 가공, 아, 이거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최대한 특성을 찾아보겠죠. 일단 뭐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의외로 가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제품이 뭐 스텐이냐, 스텐에서도 뭐 철제 어떤 재질의 스텐이냐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고, 크기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좀 공깃밥 그릇이어도 조금 큰 공깃밥 그릇을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공깃밥이 일반적인 공깃밥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다면 그거를 살릴 수 있는 키워드를 넣을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뭐 국산도 아니고 뭐 원산지도 특별할 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저는 그냥 가공 안 합니다. 굳이 안 해요. 그렇게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저는 그냥 안 합니다. 굳이 그거 막 억지로 쥐어 짜내려고 안 해요. 그리고 가공을 잘 하고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감이 와요. 이 제품 가공 쉽다 어렵다가 감이 바로 옵니다. 띄어쓰기 마켓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붙일 수 있으면 붙이는 게 좋아요. 근데 띄어야 되는 건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붙일 걸 띌 필요도 없고 반드시 띄어야 되는데 굳이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말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공이 쉬운 제품은 특성이 명확한 제품이에요. 아까 이쑤시개도 보다시피 이 제품은 가공이 쉬워요. 왜냐면 쓸 수 있는 키워드가 많거든요. 이거 하나 달린 것만으로도 의외로 되게 많은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 가공이 솔직히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진짜 어려워요. 이런 제품은 이거는 진짜 오히려 숫자가 키워드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이쑤시개 뭐 곱하기 1000개, 이 1000개가 키워드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많이 어렵죠. 뭐 고깃집 이쑤시개로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성이 애매한 것들은 저는 솔직히 잘 가공 안 해요.
차라리 이런 걸 찾아서 하는 편이지. 왜냐면 우리가 모든 상품을 다 가공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성이 명확하고 키워드 뽑을 게 많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만 족족 골라서 가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임타타님 광고요? 초반에는 안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내 매출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그냥 광고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마켓을 뚫어야 된다는, 그 등록 개수 뚫어야 된다는 그런 특수 상황이 있는 거 아니면은 초반에는 그냥 가공 잘하는 거랑 가공 속도 올리는 거에 집중하세요. 광고는 그 차후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글자 수요? 그냥 50바이트 내외에서 짓습니다. 너무 짧게도 안 짓고 너무 길게도 안 지어요. 그렇다고 막 그거를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병적으로 지키지는 않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가공하는 편이에요. 근데 막 그렇게 100바이트를 꽉꽉 채우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확실하게. 수월링 수님, 안녕하세요. 다음 달부터 온라인 사업을 전업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대량 등록 위탁 판매와 중국 구매 대행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는 위탁 판매가 낫고 멀티님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따라하려고 하는데 초보자는 무조건 중국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음, 일단은 이거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제가 구매 대행을 안 해봤어요. 사입이라면 제가 차라리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입은 아예 다른 영역이니까. 근데 이제 구매 대행이랑 국내 위탁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안 해봐서 조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어 근데 그렇다고 초보자는 무조건 뭐뭐 이런 건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량 등록을 절대로 추천 안 드리거든요. 왜냐면 대량 등록은 그런 고부가 가치 사업은 아니에요, 솔직히. 안정적인 사업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리스크를 감당할 여력이 되시는 분들께는 대량 등록을 전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오히려 말리는 편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초보자는 무조건 뭐 이런 거는 저는 좀 별로예요. 그 사람마다 다른 거죠, 상황마다. 중개형 도매처는 잘 안 쓰시나요? 써요, 씁니다. 근데 솔직히 저만의 도매처를 찾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중개형 도매처도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유입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은 소비자가 내 상품을 구매할 때 썼던 모든 키워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그 키워드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내 제품을 구매했던 그 키워드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김민재님, 본인 선택 같다고요? 구매 대행이랑 국내 동시에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여러 개 들어. 저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라. 둘 다 열심히 대량 등록도 그렇고 구매 대행도 그렇고 둘 다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검증이 됐잖아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인데 본인의 장점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사업 방향성 이런 거를 보고 뛰어드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 쪽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그거를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사입으로 처리하시나요? 위탁 판매로? 위탁으로 보냅니다. 뭐 대량이라 해봐야 끼케야 뭐 100만원 단위인데 그걸 굳이 사입하진 않습니다. 한 사입할 정도의 대량이면 몇 천만원치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작 100만원, 200만원으로는, 왜냐 사입하면은 그게 시간이, 중국에서 들어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 막 1000만원치 주문이 들어왔는데 재고가 없다, 그러면은 사입을 할 수도 있겠죠. 먼저 돈을 받고.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위탁으로 합니다, 그냥. 상품당 주문 건수 0.23%, 상품당 매출액 1000원, 2000원, 이 수치들이 효자 상품들이 팔리는 것도 포함해서 보면 되는 거죠? 네, 포함한 겁니다. 효자 상품도 포함해야죠. 저희 대량 등록인데 1만 개 올려봤자 몇 개나 팔린다고요? 당연히 포함해야죠. 대량 등록 이타 판매도 CS가 많이 힘드나요? CS가 힘드냐 하면은 CS는 당연히 힘들죠. 근데 대량 등록 위탁 판매도 CS가 많이 힘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온라인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구매 대행처럼 막 그렇게 문제 생길 만한 게 많지 않고요. 배송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게 뭐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희가 몇천 개, 몇만 개로 매출을 내다 보니까 상품 하나하나가 별로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진상이 너네 막 내가 뭐 1점 남길 거다, 악플 남길 거다 말해도 전혀 타격이 없어요. 그냥 남겨도 됩니다. 그 상품 끼케야 많이 팔리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CS는 당연히 힘들지만 다른 사업의 CS에 비해서는 편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B 가공 중에 착불로 배송되거나 배송비가 많이 나가는 제품들은 따로 배송비 설정해 주시나요? 이거 세트 때문에 안 돼요. 그 모든 상품에 대해서 배송비를 따로따로 해서 올리는 건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봐요. 한 도매처 DB를 받으면 배송비가 차이가 있는지를 봐요. 근데 차이가 크게 없으면 통일시키는 편이고, 진짜 막 뒤죽박죽이다, 3,000원, 7,000원, 8,000원 이런다? 그럼 저는 그냥 무배로 녹입니다, 차라리. 김영민님, 몰판님 책을 보면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막막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맞나 의심이 듭니다. 몇 개월 정도를 해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일단 그런 시간은 걸리고요. 다른 사업을 해도 그런 시간은 있을 거고, 본인이 정말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면은 보통은 다 저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대신에 본인이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비슷한 경력을 가진 분들에 비해서 매출이 안 나오는지는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몇 달 하면 나아진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한두 달만 해도 성과 나옵니다. 단가가 매출에 주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멀판님의 상품 평균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저 너무 다양해요. 100원부터 한 50만원까지 다 걸쳐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단가만 보고 도매처를 소싱하진 않아요. 단가가 낮아도 그 도매처가 정말로 상품 품절이 적고 CS가 적으면은 저는 합니다. 왜냐? 품절 관리용으로 쓰려고. 단가 높은 도매처들 중에서는 품절 관리나 이런 게 잘 되는 데가 잘 없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도 나머지 것들이 완벽하면 저는 그냥 그거 보고 해요. 이 제품은 매출보다는 우리 스토어의 점수를 올리고, 예를 들어 건수 땄는 데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그 목적 가지고도 소싱을 합니다.
대량 등록에 잘 맞는 카테고리는 상품이 따로 있나요? 보통 생활용품이 잘 맞습니다. 상품의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브랜드가 그 카테고리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곳, 그런 것들이 대량 등록이 좀 더 잘 맞죠, 아무래도. 네, 민재님 말이 맞아요. 국내든 해외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입의 장단점이 있고, 위탁의 장단점이 있고, 제조의 장단점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거 라이브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대량 등록 하지 마라, 뭐 사입하지 마라, 뭐 온라인 사업하지 마라, 그냥 사업하지 마라,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논리 자체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비판하는 사업의 단점만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거는 장점만 어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대량 등록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량 등록의 단점과 사입 사업의 장점만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러면 말이 안 맞죠. 왜냐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사입의 단점은 뭐예요? 재고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초보자가 들어가서 이 상품을 정말 잘 팔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정말 좀 센스가 안 좋고 실행력이 낮으신 분들은 올해 해도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사입의 장점은 뭐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빨리 매출을 내시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폭도 넓고, 대신에 대량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좀 노가다를 올려야 된다는 게 단점이지만 한 번 잡힌 매출이 잘 안 떨어지죠. 거의 그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사업마다. 그거를 장단점을 같이 비교를 해야지, 저 사업은 단점만 보고 내 사업의 장점만 보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각 마켓별 특징이 있을까요? 예, 있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좀 예쁘고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것들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옥션과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 기관에서 단체로 구매하는 일반적인 공산품들이 잘 팔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나이대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잘 나갑니다. 팩트예요. 쿠팡이 그 로켓이랑 윙으로 나뉘어 있는 건 아시죠? 로켓은 말 그대로 쿠팡이 직매입하는 거고, 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 쿠팡 매출의 90%가 로켓입니다. 그리고 그 로켓 대부분이 브랜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켓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무료 배송, 유료 배송, 할인율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따라 매출이 크게 달라질까요? 아니요,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가공과 가공 개수가 중요하지, 그거에 따라서 무슨 매출이 두 배가 되고 이러진 않아요. 저런 것들은 그냥 10% 20%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10% 20% 싸움. 10% 20%를 조금 더 올리냐, 최적화 시키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렇게 막 두 배, 세 배 이렇게 안 올라가요, 절대로. 아, 워드프레스? 네,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아직은 전 잘 몰라가지고. 나는야 가공왕.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서 어려울 때가 많네요. 예, 너무 공감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저도 이제 대량도로이 좀 안정화되고 나서 여러 사업들을 도전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삽니다, 정말로. 매출이 유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잘 팔리는 상품들이 품절 단종이 없다면 1년까지도 쭉 팔려주나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유지됩니다. 근데 1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는 해주셔야 돼요. 주문 발주는 당연히 꾸준히 넣으셔야 되고.
크게 봤을 때 사입의 플로우가 물건 제조 공장과 접촉해서 대량 구매를 한 다음 3PL 업체에 컨택해서 가격 알아보고 계산해서 판매. 3PL을 꼭 이용할 필요는 없죠. 본인 창고 있으면 본인 창고 이용하시면 되고, 그쵸. 공장이랑 컨택해가지고 물건 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중국 같은데 1688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셔도 돼요, 물건.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물건을 소싱해서 어떻게 팔 것이냐, 흔한 제품을 내가 잘 팔 것이냐, 아니면 나만이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을 가져올 것이냐, 그거는 이제 본인 실력이겠죠. 생활용품 하시다 보면 겹치는 상품이 있을 텐데 기존에 잘 팔리는 상품이 있어도 신제품이라는 개념이 저희한테 잘 없죠. 한 도매처 끝내면은 그 도매처를 다시 할 일이 잘 없다 보니까. 근데 비슷한 제품이어도 키워드 생각나면 합니다. 상품이 10개, 20개씩 잘 팔려서 효자 상품이 되는가 싶다가 안 팔려요. 저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저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유를 찾아보려는 노력 정도는 해보셔야 돼요. 저도 저번에 잘 팔리던 상품이 갑자기 주문이 끊겼길래 보니까 그 상품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상품명을 잘못 썼다고 해가지고 내려가 있던데, 그런 건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떨어졌는지 정도는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아이템 위너에 묶인 건지, 가격 비교에 묶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삭제된 건지, 그 정도 알아보려는 노력은 하셔야 돼요. 무료 배송 시 반품비는 어떻게 녹이시나요? 배송비 다운받아서 더 하시면 되죠, 상품 가격에. 오기오기님, 저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업해봤고 온라인을 모르지만 강의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이들 시작하고 많이들 성과 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얼마나 충실하게 따라오느냐인 것 같아요. 그 의외로 내용대로 안 하고 이제 그러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 분명히 내용을 놨는데 그 내용대로 안 하고 이것저것 막 짬뽕을 섞어서 하시다가 매출 안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마켓 로직 분석을 위한 테스트 같은 것도 많이 진행하시나요? 하려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노력. 근데 솔직히 제가 최근에는 이제 여러 사업 뭐 사입이나 제조 이쪽을 많이 알아보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광고 같은 것도 주차별로 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테스트는 해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상품 등록 개수와 가공 퀄리티는 맞는 것 같아요. 로직은 언제든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는. 벌써 10시 20분이네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챕터를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 챕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면입니다. 잠시만요. 이제 세팅 좀 잠깐 할게요. 좀 잠깐만 안 보일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줄여볼게요. 잠깐만요. 이거를 좀 줄이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진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대량 등록을 다시 시작한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상태로, 기억이 있는 상태로 제가 가진 모든 사업체가 증발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대량 등록 상품들, 뭐 솔루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증발하고 지금 당장 제가 만약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지식을 가지고 대량 등록을 세팅을 한다면은 어떻게 처음부터 가서 효율적으로 세팅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전부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A부터 정말 Z까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올 것인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사업자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초반에. 이거 잘못하면 정말 세금 폭탄 맞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이라기보다는 안 내도 될 세금을 여러분들이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세팅은 당연히 이제 그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 이거를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 포르쉐 한 대가 사라졌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잘할수록 오히려 중요해집니다. 이게 돈을 잘 벌수록 감면되는 게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일단 무조건 사업자를 지방 혹은 성장구역권, 수도권 내에서의 성장구역권에다가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은 뭐라고 부르다 이거를 이거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적용시켜주는 그게 있어요. 아 이게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맞아요, 과밀억제 맞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 말씀 감사합니다. 사업자를 지방 혹은 과밀억제 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낼 것 같아요. 왜냐면 과밀억제 지역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지방이거나 혹은 과밀억제 지역이 아닌 곳을 찾아가지고 사업자를 낼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근처 지방이시라면 그냥 아무 데나 내시면 되고, 수도권에 살고 계신다면은 과밀억제 지역이 아닌 곳에 찾아가지고 뭐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한다든가 좀 그렇게 알아보시고 사업자를 먼저 세팅을 할 것 같아요. 이 첫 사업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세팅을 이렇게 할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 세팅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요 솔루션 세팅을 할 것 같아요. 솔루션 세팅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업으로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유료 솔루션을 시작부터 써가지고 빠르게 사업을 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솔루션 관련해서는 배우는 게 빨라요. 정말 솔직히 전 이거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버렸거든요. 저 혼자 다 했기 때문에 배우는 게 빠릅니다. 이게 제가 아무래도 저도 교육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러울 수는 있는데, 제 거 안 사셔도 되고 다른 분 거 들어도 되니까 솔루션은 무조건 배우고 시작하는 게 빠릅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대량 등록은 프로그램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대량 등록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무슨 대량 등록에 대한 사업이 프로그램만 공부하면은 얘가 알아서 막 상품 올려주고 얘가 알아서 등록도 해주고 얘가 알아서 막 다 해주는 줄 알거든요.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솔루션은요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이 사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저희 사업의 핵심은 아니에요. 요리로 비유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요리를 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도구를 쓰고 조금 더 좋은 뭐 가스레인지나 이런 거를 쓰는 거지, 이게 좋다고 해서 내가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리는 요리대로 따로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상품을 잘 가공하고 얼마나 많은 수의 상품을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지, 솔루션은 그냥 그거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솔루션을 쓰는 기능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씁니다. 뭐 솔루션에 뭐 기능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기능이 있겠어요. 당연히 A, B, C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솔루션 쓰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사업에 정말 핵심이 되는 영역들은
내가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지만은 솔루션은 말 그대로 도구적인 성격이 가깝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빠르게 배울 것 같아요. 이 솔루션이라는 게 저도 뭐 사용해봐서 알겠지만은 실무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굳이 혼자 깨달아서 얻는 게 크게 없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상품명 가공을 잘하는 방법 혹은 뭐 광고를 잘하는 방법,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노력해서 깨달았을 때 얻는 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솔루션은 말 그대로 그냥 도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내가 시간 쓰면서 배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뭐 저가 아니더라도 다른 그 누구라도 혹은 무료 영상을 보시더라도 솔루션과 엑셀은 무조건 배우고 가시는 게 빨라요. 이게 진짜 이 사업 하시다가 그 엑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하루 버리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남이 옆에서 알려주면 1초면 되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함수 하나를 몰라가지고 매크로 하나를 몰라가지고 하루를 날리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굳이 내가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 에너지가 있으면은 차라리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나 매출 올리는 방법에 그 에너지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솔루션 세팅이 끝났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도매처인데요. 제가 도매처에 관련해서 드리는 팁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첫 도매처는 그냥 아무거나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솔직히 초보자분들은요, 아무리 좋은 영상을 보고 심지어 제 강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보통 첫 상품 500개에서 1000개는 개판입니다. 개판일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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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그래서 전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도매처에 목맬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좋은 도매처 찾아봤자 어차피 첫 서툴었을 때 그 도매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가공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도매처 다시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첫 도매처는 그냥 아무데나 쓰시면서 그냥 연습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말 그대로 첫 도매처는 연습한다는 개념으로 쓰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끝났다 그러면은 두 번째 도매처 두 번째 도매처 같은 경우에는요, 품절이 적고 안정적인 도매처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량 등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대량 등록에서 가장 짜증나는 거 품절이죠. 품절. 근데 이 품절이 마켓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품절은 건수가 아니라 비율로 평가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오늘 품절이 5건이 났어요. 근데 하루 주문 10개 들어오는 사람이 품절이 5개 난 거랑 하루 주문이 100개씩 들어오는 사람이 품절이 5개 난 거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50%와 5%의 차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잘 나는 도매처보다는 품절이 적고 안정적인 도매처에서 먼저 건수를 많이 쌓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시작부터 오로지 매출만 보고 품절 관리 안 되는 도매처 들어갔다가 계속 점수가 까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상품 수도 많고 주문이 탄탄하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품절이 조금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막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루 주문 5개밖에 안 들어오는데 맨날 한두 개가 품절이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스토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면 이 까여가는 품절 점수를 회복하려면 안정적이고 품절이 안 나는 건수가 쌓여줘야 되는데 이게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선택한 도매처가 안정적인 도매처가 아니니까. 그럼 나중에 결국 이 계속 점수가 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품 다 내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첫 도매처를, 그러니까 그 완전 연습용 도매처 말고 그 다음 도매처를 먼저 품절이 안 나고 안정적인 도매처로 주문 건수를 꽉 채워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먼저 스토어가 안정화되기 시작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뭐 매출이 잘 나지만 품절 건수가 살짝 부족한 그런 도매처를 두 번째로 선정하시는 게 여러분들 스토어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순서가 결국은 두 도매처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순서가 거꾸로 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용 도매처가 끝나고 난 다음 도매처 같은 경우에는 매출보다는 그 도매처의 안정성과 품절 비율 이런 것들을 먼저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훨씬 더 제가 좀 오래 해봤을 때 기준으로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매처까지 이렇게 다 선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내 상품 수가 1만 개가 되거나 내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내 상품 수가 1만 개가 되거나 내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상품 가공과 등록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 제가 단톡방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솔직히 상품 가공이 되게 지루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꾸 한눈을 팔게 됩니다. 초반에 대량 등록을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가공을 잘해서 많이 올린다. 이게 다예요. 근데 가공이 하기 싫거나 자꾸 그러니까 쓸데없는 디테일에 자꾸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지금 월 매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광고 이야기를 꺼낸다든가, 아니면 자꾸 뭐 마켓별 할인율, 마켓 최저가 이런 거 자꾸 신경 쓰시는데, 솔직히 매출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이런 거 신경 쓸 레벨이 아닙니다. 비효율적이에요,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지금 내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으면요, 앞으로 내게 한 달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주식 하실래요? 아니면은 알바를 하실래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게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달 후에 다른 친구랑 한 달 뒤에 재산을 가지고 상금을 주겠대요. 그럼 내 재산이 100만 원이면 주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알바를 하시겠습니까? 그쵸? 알바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한 달에 죽어라 알바하면은 뭐 주말까지 뛴다는 가정하에 한 2, 300 벌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률이 몇 배죠? 300%죠. 근데 한 달 주식 해가지고 300%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초보여서 절대적인 매출액이 부족하고 상품수가 부족하면은 그것부터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은 곱셈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시드가 없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매출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광고나 뭐 매출 최저화 해가지고 20% 매출이 올랐어요. 그럼 120만 원입니다. 그냥 120만 원. 매출이 막 4천, 5천 되시는 분들이야 이런 거 디테일을 신경 썼을 때 효과가 크겠지만은, 내가 초보면 솔직히 그냥 가공이나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또 이때가 시기가 좋은 게 뭐냐면, 내 매출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CS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을 하고 싶어도 가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상품 등록과 가공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초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오로지 다른 거 신경 안 쓰시고 상품 가공 잘하는 법, 그리고 상품 개수 많이 채우기, 그리고 상품 속도 빨리 내기,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광고 하루면 다 세팅할 수 있고요. 마켓 최저가 일주일이면 다 합니다. 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집중해야 되는 덧셈의 영역부터 먼저 채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다. 여기까지 끝났다고 하면요,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내가 상품 등록수, 아니 매출로 볼게요. 내가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럼 여기서는요, 그냥 상품수로 할게요. 내 상품수가 1만 개가 넘었다.
그럼 보통 매출이 한 1000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뭐 3000까지도 나올 텐데, 그럼 여기선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자를 하나 더 늘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미 사업자 하나당 1만 개밖에 못 채우거든요. 물론 나중에 사업자가 여러 개가 됐을 때는 매출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첫 사업자에 1만 개를 채웠다면은 솔직히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 800을 넘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두 번째 사업자까지는 일단 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나중에 뭐 합치더라도 두 번째 사업자까지는 그냥 편하게 사업자 내시고 그 두 번째 사업자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조금씩 광고와 마켓 최적화를 연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조금씩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1만 개 혹은 10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가공과 등록에만 연구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씩 다른 것들도 시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때부터는 더 좋은 도매처를 찾는 데에 열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장을 안 주는 도매처도 한번 써보셔야 되고요. 단가 높은 도매처도 한 번씩 도전해보시고, 이때는 가공이 어느 정도 실력이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매처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초반에야 뭐 가공이 들쑥날쑥 하니까 가공에 따른 매출이 있겠지만은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가공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도매처를 선정했냐에 따라서 매출이 되게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나만의 도매처를 찾는데도 조금 시간을 써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6번째. 상품 수가 2만 개를 넘기거나 월 매출이 3천이 넘었다. 그럼 이때는요, CS 직원을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이거는 돈 아까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대량 등록으로 월 매출 3천만 원을 찍을 수 있을 정도면요, 몸값이 꽤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본인 몸값이. 근데 이때 내가 이 대량 등록을 더 많이 잘 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받거나 발주하고 이런데 시간을 다 쓰시면요, 이거는 정말로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그냥 수학적으로도 손해예요. 이미 월 매출 3천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신 분이면 본인이 하루 종일 가공만 죽어라 했을 때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상태예요, 이미. 근데 내가 CS 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CS 하느라 가공 못하고 CS 하느라 밖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되면요, 이게 당장은 내가 월 200만 원을 아끼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한 달에 4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시점에서 되게 안 된다는 거를 저도 알거든요. 지금 이 라이브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매출 3천만 원일 때 순이익이 한 500에서 700 정도 됐었는데 솔직히 저도 직원 뽑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발주 아무리 그래도 하루 2시간이면 다 하는데 이거 내가 월 200까지 주면서 이거 직원 뽑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거든요. 근데 뽑으셔야 돼요. 미리 걸어간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때 못 뽑으면 정말 성장 많이 더뎌집니다. 이때 그냥 과감하게 뽑으시고, 요즘 뭐 정부 지원 사업도 많으니까 인건비 지원 받으시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뽑으시고 어떻게 이 월 매출 3천에서 다음 스텝을 밟을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 잡혀있으면 진짜 많이 뒤처집니다. 정말.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월 매출 2천대 뽑아도 되고요. 3천이 넘어가면은 저는 그냥 빨리 뽑고
차라리 그 남는 시간에 풀 가공을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CS 직원을 뽑고 그럼 내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다 가공 시간이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50개씩 해가지고 한 달 가공하시면 직원 인건비 바로 나올 겁니다. 이미 월 매출 3천을 찍으신 실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건비를 먼저 잘 생각하시고 내가 하루에 CS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 생각 드실 거예요. 내가 이거 2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거 200 주고 시켜야 되나라는 생각 분명히 드실 거를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뽑으셔야 돼요. 그때 반드시 뽑으셔야 됩니다. 몇 번이고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분명히 그 생각이 드실 거기 때문에 먼저 걸어온 입장에서는 뽑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7번째,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너무 많이 갈려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본인 나름 선택지가 2개가 있을 것 같아요. 대량을 더 특화시켜서 월 매출 1억을 간다, 이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사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2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이미 월 매출 3천이 됐고 직원까지 뽑았으면은 한 달에 500 정도의 현금 흐름이 이미 생긴 거잖아요.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그럼 여기서 내가 가공을 더 많이 하고 뭐 다른 좀 매출 최적화나 광고를 더 연구를 해가지고 대량만 계속 올인하셔가지고 월 매출 1억을 찍으시는 방법이 있고, 뭐 이때 뭐 가공 직원을 뽑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나는 이제 대량은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나는 이제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입이나 제조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은 하셔도 돼요. 이때부터는 솔직히 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마다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월 매출 3천을 얘기하는 이유가, 월 매출 3천 정도는 찍어야 CS 직원을 뽑고 나서도 한 달에 500 정도의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월 매출 3천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약간 분기점이 되는 지점이어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저 멀티파이프 같은 경우는 전요 둘 다 합니다. 저는 둘 다 하고 있어요. 이미 대량 등록도 그 직원들 채용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키워 나가고 있고요. 아마 월 매출 3억까지는 저는 대량 등록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통해 대량 등록을 같이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매출 최적화랑 광고 연구를 하면서 사입이나 제조 쪽, 수출 쪽을 좀 많이 요즘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안에 출장 계획이 한 6번 정도 잡혀 있고, 앞으로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애초에 제 이름이 멀티파이프인 게 한 가지 첫 번째 파이프를 완성한 다음에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사업들을 도전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름을 멀티파이프로 지은 거였거든요. 근데 한 2년 반 동안 원파이프였고, 이제 다음 사업을 위해서 조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좀 출장비도 솔직히 많이 들 것 같고, 뭐 수출한다고 이것저것 돈도 많이 날려받고 그랬는데, 우선은 좀 더 높은 부가가치 높은 사업이 있지 않을까,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도전을 하고 있고, 대신에 절대 대량 등록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대량 등록을 버린다면은 그건 진짜 제가 다른 사업에서 초대박이 난 겁니다. 왜냐면 이미 대량 등록은 너무나도 사업 모델이 명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대량 등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고, 이거는 정말 상품 수만 늘려가면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업이 초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일단 목표는 내년 안에 대량 등록만으로 월 매출 한 2, 3억을 찍는 게 목표입니다. 내년 안으로, 2024년 12월 안으로 한 3억에서 2억 사이, 그 정도까지는 대량 등록 계속 할 거고요. 그거를 계속 하면서 이 두 번째,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다른 사업도 계속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은, 먼저 사업자 세팅 제대로 똑바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솔루션은 딴 데서 배울 것 같아요. 솔루션과 엑셀은 남의 스킬을 그대로 가져와서 도구 사용법은 확실히 남의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아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매처 같은 경우에는 첫 도매처는 그냥 아무거나 할 겁니다. 아무거나 해가지고 연습한다는 개념으로 감을 잡을 것 같고, 그 다음 도매처는 품절이 적고 안정적인 도매처를 확보해가지고 가장 먼저 이 스토어의 점수를 지킬 것 같아요. 왜냐? 대량으로 품절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스토어 점수를 지킬 안정적인 도매처를 확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매출이 잘 나는 도매처 같은 거를 선정을 해가지고 좀 매출을 키우거나 혹은 내가 하고 싶었던 도매처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조금씩 바꿔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상품이 1만 개가 되거나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됐기 전, 그 두 번째 도매처를 선정하고 나서는 내 상품이 1만 개가 되거나 혹은 내 매출이 10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가공이랑 등록에만 신경을 쓸 겁니다. 뭐 광고니 뭐 매출 최적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오로지 가공과 등록 이 두 개만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렇게 상품 수가 1만 개가 넘었다. 그럼 사업자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이 시점부터 조금씩 광고도 해보고 마켓별 어떤 할인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조금씩 로직 연구를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더 좋은 도매처를 찾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품 수가 2만 개 혹은 월 매출 3천이 됐으면은 반드시 CS 직원을 뽑아서 위임을 시킬 거고 이때 돈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대량 등록을 더 할지 혹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실지 그때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기억을 가진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면 모든 걸 다 잃고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 사이클대로 아마 다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실력 그 다음에 지식 안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대량 등록을 다시 시작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저의 다시 시작했을 때 대량 등록 루틴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8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Q&A 들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직원 관련된 질문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직원분들이 제 유튜브를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준호님, 아니요. 그 전자책이랑 강의는 별도입니다. 근데 강의가 조금 더 상이기 때문에 강의를 사면 전자책은 공짜로 드려요, 제가. 파워 이코노미님, 1만 개가 채워진 이후에 품절 단종 등으로 상품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럴 땐 기존 도매처에 신상품을 등록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도매처를 찾아서 조금씩 등록하시나요? 둘 다 하셔도 돼요. 그 기존 도매처들의 신상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공하시면서 개수를 채워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 도매처들이 별로였으면은 그냥 버리신 다음에 그럼 10,000개에서 한 막 8,000개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중에 새로운 도매처 2,000개를 첫 번째 사업자에 채워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민재님, 멀파님이 강의해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10명 중 1명 정도만 살아남는다고 보시나요? 유튜브에 보면 10명 중 9명은 나간다는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이거는 대량 등록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10명 중 1명이면 되게 많이 잡은 거예요. 진짜 많이 잡은 거고 보통 100명 중에 3명 살아남습니다. 100명 중에 3명. 대량 등록은 그래도 조금 재능이나 이런 걸 좀 덜 타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경향이 강하니까 조금 더 많이 살아남긴 해요. 지금 제가 저희 중급자 방에 100명 계시죠? 매출 500만 넘는 분들. 그리고 처음에 단톡방에 1500명 정도 계셨으니까 비율로 치면 한 뭐 7% 정도 살아남으신 건데 전 이것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솔직히 다른 거에 비하면. 기존에 사업자가 있는데 폐업하고 지방에 되시는 안 돼요. 첫 사업자만 저 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세팅을 잘해야 돼요.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 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직원 뽑을 때 사무실 있어야죠. 물론 재택으로 시키는 방법도 있긴 해요. 데이터 분석은 5,000개 가공한 이후에 하면 될까요? 5,000개 정도는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사업장 한 개당 도매처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죠. 사업자 한 개당 도매처는 몇 군데 사용하시나요? 이런 거 세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냥 A 도매처가 끝나면 B 도매처로 가기 때문에. 근데 평균적으로는
5개에서 10개 사이인 것 같아요. 5개에서 10개 사이. 키워드 유입 분석 후 고객이 사용한 키워드를 상품명 가공에 적용하나요? 그 키워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어떻게 검색하는지 그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해요. 패턴을. 예를 들면은 이런 카테고리 제품에서는 뭐 재질이 키워드로 많이 잡히는구나. 이쪽 카테고리에서는 원산지가 키워드가 많이 되는구나. 뭐 이쪽 제품에서는 뭐 어떤 제품에 뭐 잘라 쓰는 이런 게 키워드가 많이 되는 거. 이 패턴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비슷한 카테고리를 팔 때 어떻게 가공해야 될지 감이 오거든요. 가공해서 오픈마켓에 뿌리면 내 상품끼리 묶이지 않나요? 내 상품끼리 묶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엑셀 발주 기능이 없는 도매처를 쓰게 되면 발주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것 같은데 이런 걱정하실 매출은 아니실 거예요 아마. 저 매출 3천만 원 될 때까지 저 걱정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직원 뽑으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건 안 됩니다. 정말로 발주 때문에 내가 일을 못 할 정도면 매출이 5천만 원 되실 거예요 아마. 멀파님 강의 항상 잘 보면 인사이트 받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요식업 사업자 냈었는데 지금 혜택 그 사업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을 안 내셨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 업종과 겹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멀티님 단톡방은 인터넷 수강 신청하면 알려주시나요? 네. 단톡방에서 질문글 올리면 멀티님이 답 주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답변 안 드립니다. 맨날 드리진 않아요. 저 단톡방에 1000명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 보고 답변 드립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답변 많이 주세요. 다른 분들이 서로 많이 주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 내면 집 근처가 제일 좋죠. 내 집 근처가 과밀 억제 구역권이 아니면 그냥 집 근처로 내시면 됩니다. 돈맥경화 걸려보셨다면 어떻게 그러셨나요? 대출 받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금리 1%로 받았어요. 같은 상품을 3개, 5개씩 올리는 건 문제가 있을까요? 이미지가 안 겹치고 키워드도 안 겹치면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6월 매출이 1천만 원이 넘긴 했는데 상품 속성 등록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는 게 좋을까요? 7월부터 1000 이하로 내려갈 거에 대한 불안감이 듭니다. 지금 속성 수정하기는 좀 빡셀 것 같고 만약에 속성을 건드리고 싶으시다면 다음 상품부터 넣어보세요.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현재 라이브 영상 유튜브에 남겨주시나요? 이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했던 섹션을 제가 따로 유튜브 컨텐츠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올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 영상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라이브를 먼저 올려드리게 되면 이제 뒤에 영상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강의 최신화는 지금 아예 끝난 거죠? 멀파님 다른 사업 지원. 일단은 아직까지는 제가 그 이후에 크게 바꿀 만한 거를 못 찾아서 아직은 냅두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강의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야 출장 계획도 있으시고 바쁘신 와중에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라이브 하는 김에 영상 이렇게 섹션별로 넣어서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사업하는데 바쁜데 컨텐츠 생각해서 찍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라이브 한번 하게 되면은 영상이 한 3개 정도는 나오니까 저도 이 방법이 편한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컨텐츠 고민 많으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이브 한번 쫙 하고 잘라서 영상 만들고. 골목셀러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제 입장에서도 되게 많이 시간을 썼던 컨텐츠였어가지고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의미가 있었던 컨텐츠였어요. 어차피 엄청난 조회수를 기대하고 만든 컨텐츠는 아니었기 때문에 워낙 좀 전문적이기도 했고
좀 되게 다큐 형식으로 제가 만들었었어가지고 그래도 보신 분들이 재밌게 보셨다고 하시니까 만족합니다. 추천할 만한 강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안 들어봤어요. 대량 등록 시작할 때 저 강의 안 듣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냥 왜냐 애초에 그땐 강의가 잘 없었어요. 제가 대량 등록 시작했던 2020년에는 대량 등록 전자책 같은 것도 없었고 강의도 없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다른 강의 듣는 것도 웃기잖아요. 약간 이미 유튜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다른 걸 듣는 게 좀 왜냐면 다들 보통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어쨌든 지금 오늘 유튜브에 몇 명이나 들어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 화면에서는 몇 명 들어온지가 안 떠서 네, 그 솔루션 세팅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이제 이셀러스랑 플레이어토를 쓰기 때문에 다 내용은 넣어놨어요. 140명이나 들어와 계세요?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저 처음에 라이브 했을 때만큼 들어오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막 60명, 70명 들어오셨는데, 엄청 많이 제 구독자가 12,000명밖에 안 되는 것 치고는 진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거의 1% 넘게 들어오신 거니까. 가공 5만 개, 10만 개씩 하시면서 월 매출 억 단위로 완전 대량 등록으로만 밀고 나가는 건 좋죠. 솔직히 좋다고 봐요. 저는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대량 등록 사업부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대량 등록은 거의 직원한테 맡긴 상태고 저만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입 쪽이나 이런 쪽 고군분투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대량 등록이 정말 재밌고 이 사업이 내 재능에 맞다 그러면 올인하신 게 낫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사업이 더 하고 싶어가지고 나온 입장이어가지고 무료, 유료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솔직히 전 그게 그렇게까지 매출에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데이터까지 다 뽑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큰 영향은 없다가 제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싼 도매천은 무료로 하시고 싼 도매천 유료로 하시면 됩니다. 상품수 3,000개 매출 300인데 스수가 80%예요. 저거는 아마 스스가 가격이 제일 싼 것도 있을 텐데 근데 너무 극단적인데 80%는 이거 옥지 한번 연구해보세요. 솔직히 뭐 쿠팡은 요즘 매출 잘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쳐도 옥션지 마켓 매출이 저렇게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 옥지를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3,000이면 직원 구하라 하셨는데 직원 한 명당 얼만큼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안 늘어나죠. 왜냐면 제가 말한 직원은 CS랑 발주 직원입니다. 그 가공하는 직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CS랑 발주, 품절. 그러니까 상품 가공을 제외한 모든 것들. 품절, 그러니까 반복적인 것들 있잖아요. CS, 발주, 그 다음에 품절 처리 이런 것들. 그 직원을 말한 거기 때문에 매출은 안 늘죠. HS킴님, 그렇죠. 원래 처음 하는 건 다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 가서 사입 도전하고 이러는데 다 어려워요. 처음이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대량 드론 프로그램 꼭 사용해야 되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쓸진 자유인데 프로그램 없으면 안 됩니다. CS 발주 직원은 제 생각에 월 매출 한 2억까지는 한 명으로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꿈깍꿍님, 멀파님 바로 직전에 하셨던 라이브는 안 올려주시나요? 그게 제가 사실 왜 안 올리고 있었냐면은 그 영상 후반부 섹션에 제가 데미언이라 해가지고 대량드론 미래전략연구소 그걸 모집한다는 내용을 넣었어요. 근데 지금 데미언이 이렇게 뭐 각자 좀 많은 분들 바쁘시고 해가지고 데미언이 완전히 이제 해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리기가 그렇더라고요. 이미 데미언을 해체한 상태에서 데미언을 모집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그 라이브 영상을 그대로 올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번아웃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그냥 한 3일 정도 쉬었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번아웃이 일 때문에 온 거면은, 그러니까 막 직장인들 번아웃과 사업가의 번아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번아웃이 내가 정말 너무 막 죽어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까지 다 나왔어, 그때 오는 번아웃이 있고, 그냥 일이 잘 안 풀려서 오는 번아웃이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서 오는 번아웃은 쉰다고 해결 안 됩니다. 제 경험상.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해결되지, 막 성과가 쭉쭉 나오는데 정말 일을 많이 해서 오는 번아웃은 쉬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이 안 풀려서 오는 번아웃은 보통 쉰다고 해결이, 쉬면 오히려 더 아프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아프니까. 중국은 요새 입국하는데 큰 문제, 예, 뭐 비자만 발급 받으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당장 8월 달에 제가 중국 EU 시장을 가게 되는데 다 풀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라이브는 지금 11시 넘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140명 넘게 들어와 주셨는데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좀 많은 시간 아끼고, 특히 초보자분들한테 도움 많이 됐을 거예요. 좀 중급자분들은 워낙 아시는 게 많으니까 겹치는 것도 많았을 텐데, 초보자분들은 좀 그래도 한 1, 2주 정도 시간은 아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좀 많이 사업 초반에 되게 어려운데, 좀 어렵더라도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콩깍콩님 말대로 데미안 부분만 잘라서 올리는 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뭐 최근에 영상을 너무 안 올려가지고 좀 영상 안 그래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데미안 부분만 잘라서 올리는 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 내용이 뭐 너무 진부하지만 않다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1시인데 또 이제 다들 주무시고 하셔야 되니까, 영상은 일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라이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래도 한 번 라이브 하면 영상 4개는 나오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오늘 라이브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